간단하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잠시만요. 오늘 강의 주제는 3D 컴퓨터 비전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 비전, CV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실 대부분의 분야들의 뭐라고 할까, 원점이라고 해야 되나. 결국에는 CV의 대부분의 태스크들이 타고 가다 보면 이 3D 비전을 회귀하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그만큼 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뭐 어려운 태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3D 비전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조금 방향성을 제시해 드린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사실 학부 수준에서 이런 3D 컴퓨터 비전에 대한 뭔가 강의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사실 그래픽스도 뭔가 실제로 오늘 뭔가 배울 그런 트레디셔널 3D 비전과 관련된 그런 파이프라인들이나 그런 방법론들을 배우기 위한 그 초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걸 이해하기 위한 초반 단계로 이제 그래픽스나 어떤 인터랙티브 시각 같은 과목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뭐 저희 그 데이터 과학과에 있는 뭐 기초 컴퓨터 비전 이론 및 응용 같은 강의나 아니면은 대학원 수준에서 가야지 어느 정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정도의 과목들이라 뭐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까고 가는 건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뭐 그렇고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3D 비전이라는 태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딥러닝, 오늘은 뭔가 딥러닝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사실 너프나 3DGS,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들어보신 분들은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프는 딥러닝이 맞대요.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엄밀히 따지면 딥러닝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3D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렌더링, 레스토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방법론들 중에 하나여서, 사실 오늘은 뭔가 그런 기반 태스크들에 대한 그런, 사실 이제 뭐 요즘에 뭐 3D 하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텍스트로부터 뭐 3D 캐릭터나 메시 같은 것들을 생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 같은 거 막 생성해서 막 그 릴스에 뜨는 것도 있죠. 사실 그런 것도 다 이런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인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또 딥러닝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룰 내용이 많기도 하고, 이게 코드 레벨까지 다루기에는 저희가 절대로 이걸 다룰 수 없어요. 이게 사실 거의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이썬으로 안 써져 있고 쿠다하고 C++ 써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최적화나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도 많고, 사실 데이터의 정의 자체도 뭔가 그런 컴퓨터 그래픽스 지식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에서는 뭔가 실습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운영진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실습을 제외를 했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잠시만요. 저를 없애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것저것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Introduction to 3D Vision이라는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진행해드리고요. 오늘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 하면 논문을 찾아보시는 거를,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뭐 저도 3D 비전이 주 분야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런 흐름 같은 것들 설명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D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을 모델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태스크들을 다 총칭해서 3D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나왔던 그 이미지나 뭐 비디오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카메라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 3D 공간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미지라고 하는 그 2D 공간에다가 어떻게 보면 사형을 시켰다고 하죠. 아마 기아나 그런 거 들으신 분들은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션을 시켰다고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3D 정보를 가지고 2D 정보를 압축시킨 것만 가지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뭐 CNN을 돌리든 뭐 VIT를 돌리든 해서 그런 식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D고 더 많은 정보들, 한 차원 이상의 정보들을 담고 있죠. 그냥 HYW가 아니고 그 이상의 하나의 축을 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뭔가 이미지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에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압축해서 다뤘던 건데 오늘은 이 3D 비전으로 비전이라는 태스크에서 3D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2D 이미지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이미지들이 찍힌 그 3D 스페이스를 복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텍스트를 통해서 뭐 3D 뭔가를 생성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3D 공간상에서 뭔가 포인트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3D 공간상에서 뭔가 흐름을 추적한다든가 뭐 세그멘테이션을 3D 공간상에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3D 비전이라는 태스크를 이제 먼저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봐야 돼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미지 렉터라는 것을 다뤘죠. 이미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카메라가 찍은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3D 비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제 그래픽스를 들으신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아마 그냥 다 대부분 들어보신 내용일 것 같고요. 어,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D 이미지들은 뭐 사실 이 슬라이드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화면에 펼쳐져 있는 모든 그런 이미지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이거는 뭐 리얼 월드 이미지가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카메라로 찍은 그런 이미지들은 결국에는 3D 씬의 프로젝션, 그러니까 사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 2D 이미지와 실제 3D 세상 간의 관계를 행렬 연산과 카메라 모델들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래픽스에서 아마 어떻게 이거를 연산하는지,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아마 컴퓨터 그래픽스 시간에 다루시게 될 거고요. 정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한, 이게 생렬로 어떻게 나타내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근데 이런 거는 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키놀 카메라 모델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를 조명하는가. 사실 뭐 과학,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시간 때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실험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하면 초점이랑 포컬 X라는 것을 이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카메라도 작동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물체들이 뭔가 어떤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 물체에서 반사됐을 때 그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는 그거에 대한 빛이 이제 색깔이 우리 눈에 이제 인식이 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3D 오브젝트 저 나무가 실제로는 저 각각의 위치에서 이렇게 빛들이 이게 반사돼서 나올 거예요. 모든 위치에서. 근데 모든 방향으로 빛들이 다 반사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저 포컬 포인트 그러니까 저의 초점으로 들어오는 빛들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 빛들을 우리가 저 포컬 포인트 한 점에 모으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직진을 시키면은 저 초점 뒤쪽에 저 이미지 플레인이라는 곳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저렇게 이미지가 투영이 되게 돼요. 2D 상으로. 이렇게 3D 공간에 있는 물체가 2D 이미지 플레인으로 투영이 되는 거를 수용이 되는 이런 구조를 어떤 피놀 카메라 모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좀 디테일들이 좀 생략되긴 했지만 우리가 3D 오브젝트에 대해서 대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저 초점으로부터 모인 빛들을 가지고 저 뒤에 생기는 저 2D 플레인에 맺히는 저 상을 우리가 저 사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뭐 다들 뭐 아마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뭔가 본다는 관점에서 이제 빛들을 이제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저 카메라의 초점에서 저렇게 빛을 발사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빛이 들어오는 경로대로 빛을 발사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레이가 지나는 위치에는 뭔가 특정한 위치들이 있겠죠. 그 위치에는 뭐 물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 뭐 물체들이 뭐 반투명하거나 뭐 불투명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빛이 처음 물리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 색깔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색깔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지로 이제 투영이 되는 구조일 거예요. 이게 벌추얼 이미지 플레인이라는 게 있고 이미지 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저 이미지 플레인에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이미지가 반대로 거꾸로 들어오게 되고 이걸 실제로 우리가 뒤집어서 만약에 가상의 이런 이미지 플레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초점 앞쪽에 이렇게 이미지 플레인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메라 초점 중간과 이미지의 특정 위치를 이은 그 벡터를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이렇게 쭉 연결하면서 카메라에서 발사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서 가장 처음 맞는 부분의 색깔이 우리의 그 이미지에다가 투영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제 뒤의 내용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만 이해하고 계셔도 약간 어느 정도는 뒤의 내용을 따라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레이 캐스팅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카메라의 초점에서 이미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반사는 실제로는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이 빛이 뭐 어디 있고 이런 걸 다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우리가 이렇게 빛을 우리가 쏜다고 카메라부터 쏜다고 가정해 사실 이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픽셀 위치에 대한 그런 3D 위치들이 그 레이들이 각각 있을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결국에 우리가 이미지라는 것의 정의를 뭐 이런 두 가지의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에서는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면 사실 이거를 뭔가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려면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3D 좌표, 3D 공간상에 있는 것을 3D 좌표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3D 공간상에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통일된 좌표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계라는 것은요, 이제 원점과 그 방향으로 보통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아마 뭐지 그 베이시스나 뭐 선형대 수학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다루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떤 우리가 좌표계의 원점과 방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그 어떤 특정한 그 좌표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 좌표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수학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정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카메라, 간단히 말해서 카메라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를 카메라 코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카메라, 우리가 3D 공간상에서 사실 어디가 원점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카메라가 원점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그렇게 정의된 좌표계를 카메라 코디네이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당연히 카메라 코디네이트가 있으면 이제 실제 세상에 이런 물체들이 분포해 있는 그런 월드 코디네이트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완전 임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실제 세계에 있는 저 여러 가지 점들을 우리가 아까 이미지 플레인에다가 투영을 한다고 했죠. 그럼 이미지 플레인 안에서도 우리가 좌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3D가 아니고 2D 세상의 좌표죠. 그래서 이거는 2D 이미지, 2D 평면에 실제 세계를 투영한 그 좌표계를 이미지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좌표계, 그러니까 카메라 코디네이트, 월드 코디네이트, 이미지 코디네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3D와 2D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러한 그 왔다 갔다 거리는 그 변화를 어떠한 카메라의 파라미터들을 정의함으로써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행렬로 보통 행렬 곱이나 뭐 행렬 뭐 벡터 덧셈 이런 것들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카메라 파라미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의미의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런 물체를 카메라 좌표로 옮기고 카메라 좌표로 옮긴 거를 다시 이미지 좌표로 옮기고 해서 이런 식으로 투영을 시킬 수가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지금의 우리의 목표는 저 3D 세상에 있는 특정한 물체를 이미지 공간으로 투영시키는 게 목표인데
우리는 그거를 카메라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 파라미터를 몇 개를 가정하면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 투영되는 관계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뭐 어떻게 뭐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고 여기서 그런 건 막 중요하지는 않고 어떤 개념으로 약간 이런 투영이 이루어지는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카메라에 대한 파라미터가 크게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는 extrinsic이라는 파라미터고요. 두 번째는 intrinsic이라는 파라미터입니다. 어, extrinsic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카메라가 외부 세상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 카메라가 어느 지점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월드 스페이스 상에서 우리가 시작한 월드 스페이스를 우리가 어쨌든 뭔가 물체가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가 원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카메라가 어딘가에 놓여 있겠죠. 그 월드 스페이스 상에 그 카메라가 놓여져 있는 그 좌표와 그 다음에 카메라가 뭔가 그 초점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카메라가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정의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는 그 외부 세상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 대한 파라미터라고 해서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카메라에. 그래서 보통 뭐 저런 식으로 로테이션 매트릭스나 그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방향 매트릭스랑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이런 트랜슬레이션 벡터로 보통 정의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월드 스페이스에서 카메라가 어디에 놓여 있고 어느 방향인지로 놓여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월드 스페이스의 좌표를 카메라가 원점으로 하는 좌표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원점으로 하고 보통 방향은 이제 카메라 스페이스에서는 보통 Z축이나 마이너스 Z축을 바라보고 있다고 카메라가 마이너스 Z축이나 Z축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임의의 그런 월드 스페이스에서 카메라를 원점으로 하고 그게 Z축을 바라보고 있는 임의의 동일한 카메라 스페이스로 옮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옮겼을 때의 장점은 뭐냐? 굉장히 우리가 이미지 플레인에 투영을 하기가 수학적으로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월드 스페이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물체가 뭔가 어느 좌표기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카메라에다 투영을 시키려면 이걸 한 번에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좌표계를 한번 카메라의 기준으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거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미지 플레인이라는 데에다가 이 3D 물체들을 투영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좌표계에서 이 카메라를 원점으로 맞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들이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들 가지고 카메라를 원점으로 맞춰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임의의 그 좌표계에서 카메라가 원점인 공간으로 이거를 맞춰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인트린직 파라미터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제 인트린직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카메라도 뭐 카메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게 렌즈다 보니까 이 바깥쪽이 약간 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볼록 렌즈처럼 막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아니면은 이제 포컬 렌스라고 해서 초점 거리라고 하는데 이 초점 이게 카메라를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약간 만져주면은 약간 상이 맺히는 거리가 달라지면서 뭔가 이미지가 확대되고 축소되고 그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내부의 파라미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이미지를 투영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 3D 물체를 투영했을 때 우리가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투영이 되는지까지는 너무 수학적 내용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뭐 포컬 랭스나 뭐 프린시플 포인트, 뭐 스큐 같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수학적으로 이거 3D 스페이스 상에서 이거를 어떤 2D 스페이스로 투영을 시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3D 스페이스로 옮기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 레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레이라는 게 약간 이것까지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설명 이해 안 하고 뭐해서 결국에는 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이 각각의 레이가 이제 해당하는 이런 위치들이 있을 텐데 이런 위치들이 지금 약간 그 뭐라고 할까? 그래서 사각뿔에서 이런 위쪽 그 피라미드 뿔을 계속 이런 느낌으로 있죠. 그러니까 사다리꼴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그거를 직육면체로 이렇게 눌러준다고 하시면 직육면체로 눌러줍니다. 요 부분을 빼면 요 부분을 빼면 이렇게 했을 때 사각뿔의 윗부분 같은 부분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서 이제 매트릭스 연산으로 이거를 약간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직육면체 모양을 바꿔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각각의 이미지 위치에 해당하는 점들이 이 레이가 지나는 점들을 그냥 그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나의 3D 매트릭스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 건가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컴퓨터 그래픽들을 좀 들은 지 돼서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하기 쉽도 조금 더 이제 처리하기가 쉽도록 하나의 직육면처럼 만들어줘.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위치에 이렇게 되는 부분, 하나의 그 위치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연산을 하면 우리는 하나의 그 이미지 픽셀에 갈 수 없어요. 그거를 단순히 그냥 제일 높게 있는 값만 가져와도 되는 거. 불투명한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의 값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한 번에 그냥 뭐 풀링을 하거나 딥러닝에서 배운 걸로 풀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맥스 풀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정의를 한다,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뭐 그렇고요. 사실 이것까지는 뭐 이해하지 못하셔도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3D 비전, 3D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카메라 파라미터다. 그 카메라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면 3D 세상에 있는 물체를 3D 이미지상으로 프로젝션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근데 반대는 약간 힘들긴 해요. 3D에 있는 걸 어쨌든 2D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바로 게임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임들도 결국에는 다 3D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그 모니터로 들어오는 거죠. 그 모니터로 들어올 때 그냥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표시가 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라는 것들은 결국엔 모두 실제 데이터라고 해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한 학기 동안 다루는 내용이고요. 약간 이것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그 3D 공간과 카메라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면 3D 이미지로 프로젝션 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에서 파생되는 많은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로 궁금한 거. 그럼 이 카메라 파라미터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카메라 파라미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문제였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가 컴퓨터 비전에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는 태스크가 있어요. 이 태스크는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해놨는데 여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마이크 이런 거치대가 있을 때 이거를 여러 뷰에서 사진을 찍어 여러 뷰에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것들을 뭐 되게 잘 매칭하고 조합해 나가면서 이 각각의 사진이 찍힌 카메라 포즈를 예측하는 태스크. 그리고 보통 이제 3D 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미지들, 하나의 객체를 여러 방향에서 찍은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뭐 SFM, MVS, NVS, 슬램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한 장의 그런 비디오 이미지가 아니고 여러 장의 비디오가 들어갔을 때 여러 장의 비디오를 통해서 뭔가 카메라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아니면은 카메라 정보 뭔가 3D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알아내거나 하는 태스크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볼 건데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실 저 너프나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는 노벨 비스 신테시스라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온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2D 이미지들이 있고 카메라 파라미터들이 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 새로운 뷰에서 이 물체가 3D 물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사진을 합성하는 태스크가 노벨 비스 신테시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모델이 러프와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태까지 앞에서 보여드린 것, 그래서 3D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럼 이제 그 만들어낸 3D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도 다를 수 없어서 네, 이렇게 키워드로 언급하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끝이 나고요. 일단은 여기부터는 그래도 약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금 그냥 계속 하면 되는데, 어,
그쵸. 아까는 그냥 뭔가 어떻게 뭔가 3D로 되어 있는 뭔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 3D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해야 사실 우리가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RGB 이미지로 보통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사실 3D 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또 주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너프랑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그 3D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연장선상에서 대부분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간단하게 3D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뎁스입니다. 그러니까 깊이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각 픽셀마다 그 월드 스페이스 상에서 카메라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를 뎁스라고 정의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지금 내가 지금 보는 시점에서 이 물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정의한 그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뎁스 맵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되게 직관적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걸로 뭔가 3D를 뭔가 리컨스트럭션 하거나 그럴 정도의 뭔가 아주 덴스한 그런 좀 뭐라고 할까 그 조밀한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뭐 2.5D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부르고요. 완벽한 3D보다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뭔가 연장현상인데 3D의 정보를 알고는 있는데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서 2.5D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도 뭐 여러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이미지 내에서 어떤 물체가 어느 물체보다 더 가까이 있냐 측정하는 그런 릴레이티브 뎁스가 아니면 실제로 이 물체가 몇 미터를 떨어져 있냐를 예측해야 하는 그런 매트릭 뎁스 같은 리프레젠테이션도 있겠죠. 사실 뭔가 딥러닝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어떤 매트릭 뎁스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가 좀 더 어려운 태스크일 거고요. 그러면은 이 뎁스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되게 재미있네요. 이거는 이제 인간이 뭔가 깊이를 처음에는 초기 연구에서는 실제로 인간이 이 시각적으로 뭔가 이 깊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충눈 감고 뭔가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있거든요. 그런 게. 한쪽 눈을 감고 손가락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잘 안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가? 맞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잘 안 맞냐면, 결국에는 이 인간이 저 깊이 정보를 이 양쪽에서 보이는, 이 눈이 있는 위치가 약간 다르잖아요. 이 위치에서 이 보이는 그 시체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 깊이 정보를,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시체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한 눈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쪽 눈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 정보를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깊이를 우리가 이거 한눈 감았다고 해서 뭐 저 의자랑 이 노트북이랑 뭐가 더 가까이 있는지 모르고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 그런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뎁스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스테레오 비전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두 개의 이미지 왼쪽과 오른쪽에서 찍은 두 이미지의 시차를 가지고 이 뎁스를 추론하는 방식을 스테레오 비전이라고 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한쪽 눈만 가지고도 뎁스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만 가지고 뎁스를 예측하는 방식을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모노큘러가 하나이라는 뜻이거든요. 눈 하나로 뎁스를 예측한다라고 해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처음에 보고 재밌다고 생각했던 태스크인데 저 스테레오 비전을 제가 조금 이따가 정확히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3D 비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3D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 말 그대로
포인트들의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이런 3D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들의 표면에다가 각각 점을 찍고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이 표면에 샘플을 이 비행기라는 데이터에서 표면에 있는 점들을 그냥 샘플을 해서 이거는 비행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리프레젠테이션.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뭉게뭉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그냥 약간 그 붓기를 추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어떤 특정 점의 위치만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를 막 10만 개 정도 리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러면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로는 10만 곱하기 3의 행렬로 이제 3인 이유는 XYZ의 좌표를 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많은 수의 점이 없이도 뭐 파이널 스트럭처, 그러니까 세부적인 스트럭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 사실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쉽지 않죠. 이것만 가지고 뭔가 세부적인 것들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뭔가 각각의 점들이 다 독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거죠. 정의가 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나 로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가장이라기보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 서페이스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돼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그래픽스에서 연산의 단위가 어떻게 보면 면인 경우가 많거든요. 면의 단위로 뭔가 연산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 고전적인 컴퓨터 비상 파이프라인에다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끼워 넣으려면 이 뭐 점들을 연결하는 그런 뭐 알고리즘들이나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후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좀 단점이 생깁니다. 뭐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 뭐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아서 이게 뭐 어떤 물체인지를 예측하는 이거 어디다가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정말 간단하게 뭐 각각의 포인트에다가 뭐 MLP를 돌려서 그것들의 피처를 뽑은 다음에 포인트의 피처를 그다음에 그거로 풀링을 때려서 클래스를 뽑는 이런 식으로 뭐 모델링을 뭐 간단하게는 할 수 있죠.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손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포인트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그 3D GS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것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그 뭐라고 할까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것이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훨씬 더 잘 되게 만든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저희가 맨 마지막에 나올 텐데 그런 느낌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좀 완전 다르긴 해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사실 뭐 딥러닝 쪽에서 아니긴 하지만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저 메쉬입니다. 메쉬라고 하는 저런 표현이 있대요. 아마 이걸 뭐 그래픽스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저 3D 쉐이프를 어떤 삼각형들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형들의 집합으로 나타내고 이제 각각의 그런 3D 포인트, 3D 그런 정보들이 각각의 그 점들과 그 점들을 이은 그 간선들과 그 간선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삼각형 면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냥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정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거 데이터도 뭐 저장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뭐 어떤 특정한 노드들의 뭐 좌표를 저장해 놓고 그 좌표들의 인덱스를 가지고 뭐 왼쪽에 뭐가 오른쪽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뭐 저장해 놓는다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넘어가면 그런 것까지 다루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식으로 뭔가 삼각형들의 집합으로 쉐이프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 표현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페이스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낸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좀 어댑티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굉장히 평평한 이제 하나의 그런 사각형 평면은 이게 아무리 크기가 크다고 해도 크기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냥 네 개의 점만으로 네 개의 점과 두 개의 삼각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모양에 따라서 이제 스페이스 어떤 그 3D 쉐이프를 뭔가 디테일해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스무스하게 그런
그런 디테일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어답티브하게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장점이 많은 표현이기 때문에 딥러닝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사실 지금도 뭔가 렌더링을 하거나 뭐 너프 같은 친구들 뭔가 그런 것들을 무조건 뭔가 메쉬로 바꿔서 이제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쨌든 뭐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로 픽셀 투 메쉬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픽셀 투 메쉬라는 논문은 말 그대로 RGB 이미지 하나를 받아서 그 이미지를 어떤 임의의 그런 3D 메쉬로 바꿔주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논문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저 하나의 그냥 되게 둥그런 저런 뭐죠? 이런 하나의 구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약간 망치로 때려가듯이 이게 조절하면서 세부적인 형태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지 피처들 저 3D 공간 상에다가 투영을 시켜서 각각의 그 페이스나 그런 벌티스들이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 이 생긴 것들을 잘 해 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멋진 3D 메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픽셀 투 메쉬라는 논문입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는 힘으로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한 레프레젠테이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는 건데 여기 앞에 물론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대. 아까 봤었던 뭐 메시나 프린트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위치에 뭐 어떤 점이 있고 뭐 어떤 뭐 평면이 있고 어떻게 점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명시적으로 잘 표현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데이터의 크기가 세부적으로 표현할수록 굉장히 커지겠죠. 이거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뭔가 정말 간단한 쉐이프들만 하더라도 뭐 벌텍스 메쉬로 표현했을 때 뭐 점들이 막 10만 개, 몇백만 개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처리하기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죠. 그리고 사실 당연히 뭔가 이런 표현들이 직관적이고 변형이 쉽고 빠른 접근이 가능해서 사실 실제로 뭔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뭔가 게임이나 그런 데서는 당연히 익스프리시 리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 뭔가 임플리시트하게 이런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저렇게 임플리시트하게 데이터를 표현한다는 게 뭔가 이런 3D 비전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걸 하나의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단순한 함수가 있는데 뭐 단순하지 않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뭐 이미지라고 해볼게요. 이미지를 막 implicit하게 representation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explicit representation은 뭔가 RGB 값들이 있죠. RGB 값들일 텐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에 픽셀의 위치를 인풋으로 넣어서 그 픽셀에 RGB 값을 내뱉는 어떤 특별한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를 우리가 그 이미지에 대한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뭔가 그 함수 자체는 이 이미지라는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죠. 근데 그 함수를 인퍼런스를 한번 시킴으로써, 그러니까 한번 평가를 함으로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평가를 시킴으로써 그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우리가 빼내서 우리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implicit representation입니다. 마찬가지로 3D 비전에서는 뭐 특정한 뭐 3D 위치에서 뭐 이 부분에 색깔이 있냐, 뭐 이 부분에 뭐 정점이 있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 위치가 어떤 그 형태 안에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 그 서페이스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런 식의 뭔가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임의로 뭔가 지정을 해줄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뭐 만들어줄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의 장점은 일단은 뭐 네, 당연히 상대적으로 느리겠죠. 하나의 점들을 다 이렇게 전부 다 모조리 샘플을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씬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뭔가 평가, 접근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함수의 정의역이 그거잖아요. 실수잖아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한하게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픽셀로 정의를 하면은 뭐 2 3, 3 4 밑에 있는 픽셀 하면은 뭐 무슨 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뭐 2.5 바이, 뭐 3.5 이런 그 소수점 위치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내부적으로 어떤 뭐 인터폴레이션이나 이런 게 일어나서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뭐 정밀한 표현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표현이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signed distance function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너프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프가 가장 대표적인 neural implicit representation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많은 길을 걸어왔는데 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아서 한 48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해가 안 돼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서 많은 걸 제공해 주세요.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아직 26페이지밖에 안 했더라고요. 128페이지가 있는데 사실 뭐 비는 페이지가 많긴 한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면 실습 없는 이유가 많이 하고 싶어서 여긴 했거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레디셔널 3D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 연구자들이 3D 비전을 어떻게 해먹고 살았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보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3D 비전은 특히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3D 비전은 뭔가 수학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정의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리학 연구에 아직 딥러닝을 안 쓰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는 다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를 굳이 이제 막뭐 요즘은 뭐 쓰는 게 많겠지만 사실 뭔가 안 쓰는 분야들이 많잖아요.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그런 것들은 되게 엄밀하게 정의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뭔가 모델링을 하거나 그런데 아니라 굳이 쓰진 않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다 3D 비전이라는 것도 이제 다 명시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딥러닝을 쓰지 않은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방식이 제가 알기로 이제 아까 이제 좀 나올 이 쿨맵이라는 게 딥러닝의 기존 방식들을 다 이기고 한 2020년대까지도 쓰였어요. 되게 엄청 오래된 그 SFM이라는 그 기반의 알고리즘인데 그게 1996년도에 나온 알고리즘인데도 2020년대까지 쓰이고 사실 딥러닝의 시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필드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너프나 가우시안 스프레딩 같은 논문들을 읽을 때 헤매지 않고 읽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깊게 다루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떤 방식이 있고 이 어떤 용어가 어떤 태스크고 이걸 왜 하고 요 정도로만 가볍게 설명을 하고 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저희 지도 교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지식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김승현 교수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약간 아시고 웃으시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옛날의 것들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젠가 써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저도 뭐 연구하고 있는 거에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전혀 나쁠 거 없고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쉬운,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는 친구가 개인적으로는 스테레오 매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매칭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두 장의 서로 다른 이미지로부터 어떻게 뎁스를 추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태스크이고요. 결국에는 뭐 약간 시차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거를 시차로 예측할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찍은 이미지, 오른쪽에서 찍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찍은 각각의 원점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원점, 그 카메라 포즈랑, 이 카메라 포즈랑 이 원점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카메라 파라미터들은 우리가 뭔가 전 처리를 해가지고,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같은 다른 뭐 태스크를 통해서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 레이 캐스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 원점으로부터 어떤 이미지 픽셀 거점의 위치까지 한번 빚을 쫙 써보고 그걸 계속 이제 쭉 뻗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이 왼쪽 이미지의 픽셀 한 줄은 결국에는 이걸 쭉 이었을 때, 이 원점과 이미지 픽셀의 3D 좌표를 그렸을 때 쭉 이어나가는 이 레이상에 있는 어떤 점이, 이 특정한 어떤 점의 프로젝션, 이 어느 위치에서 이 프로젝션이 되는지 몰라요. 그쵸? 이게 지금 이 정보로만 당연히 우리가 이 카메라 정보가 이미 카메라 파라미터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선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없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3D 정보와 덱스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 점들이 그러니까 이 레이가 이 왼쪽 이미지에서 쏘는 레이가 결국에는 레이 자체를 오른쪽 이미지에다가 추가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알고 있으니까 3D 덤으로부터 2D 이미지로 수용을 시키는 건 우리가 카메라 파라미터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특정한 이 A라는 점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결국에는 우리가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알고 있을 때 이거에 대응되는 점,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찍었던 이 호점이 어떤 특정한 3D 위치에 있을 텐데 이 3D 위치가 이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점은 이 하나의 특정한 선 위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 프로젝션이 이렇게 될 테니까 똑같이 직선도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선형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나의 직선 위에 이 대입되는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점을 이렇게 저 계약이 걸리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특정한 점이 이 이미지 상에서 어느 위치에 내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래서 이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는 게 이 탐색해야 되는 공간은 이 이미지 전체 추리 공간에서 이 하나의 원리로 줄여졌다고 해서 이거를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라고 이름을 그리고 저 라인을 에피폴라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훨씬 더 이 매칭되는 점을 찾는 문제로 바뀐 걸 기억해요. 우리가 이 3D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그 결국에는 X라는 걸 알고 싶다는 거는 여기 XL로부터 여기 X7, X, 검정색 X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이걸 알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이 이미지의 이 직선상에서 어디에 나타나는지만 알면 우리가 다시 백포지션 시켜서 이 두 개의 교점이 만나는 점에서 이 3D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포인트, 우리가 이 이미지상에 어떤 점과 그다음에 이 특정한 직선 중에 어느 점이 요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 해당이 되는지 이 매칭 정보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 매칭 정보를 통해 우리가 이 특정한 위치에서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특정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3D 정보를 찾는 저런 것을 3D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카메라 파라미터를 알고 있을 때 이미지 간의 매칭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하는 문제로 리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에서 저 두 개의 매칭을 찾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이미지에서의 점이 다른 이미지에서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 매칭 정보를 알 수가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정보들과 카메라 파라미터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점이 3D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즉 그 점의 3D 정보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카메라 정보 찾기, 그다음에 3D 비전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D 비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결국에는 두 이미지 혹은 여기서 더 확장해서 여러 이미지들 간의 픽셀의 대응 관계 혹은 피처의 대응 관계를 찾는 것으로 귀결이 대부분. 그리고 이 스테레오 매칭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저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우리가 어떤 픽셀이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어디에 이제 매칭이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 전체를 탐색하는 거에서 이제 원D의 하나의 라인으로 줄여줬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죠. 뭐 추가적으로 뭐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정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수평상의 위치에 있어서 저 에피폴라 라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미지에서 이 부분에 특정하는 이 부분에 매칭되는 게 이 하나의 선 위에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쪽 위는 이제 카메라가 수평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저 선들이 대부분 직선으로 나타나. 그래서 결국에는 딥러닝이나 그런 거에서 스테레오 매칭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특정 픽셀의 어떤 로우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매칭이 되는가를 찾는 문제로 변환이 되고요. 또한 저 덱스 정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 디스팔티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으로 다시 이제 수학적으로 변환할 수가 있는. 결국에는 저 매칭되는 부분이 이제 차이가 크면은 멀리 위치하고 이제 차이가 적으면은 가까운 데 위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덱스 정보를 유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스테레오 비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뭔가 간단하게 좀 감이 주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매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텐션에서도 계속 얘기했었고 이제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 결국에는 벡터들 간의 시밀러리티가 결국에는 우리가 피처라는 것이 피처는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벡터로 표현해요. 디메이션을 벡터로 표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레드렉 같은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모델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특정한 위치에 대해서 이 피처를 하나를 뽑고 그다음에 이 선들에 대해서 피처를 뽑아서 그것들에 대한 시뮬러리티를 구한다면 가장 높은 부분이 여기가 매칭이 되다. 이런 식으로 약간 풀 수도 있는 제로샷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피처 간의 코레스폰던스 혹은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이제 이미지가 두 장인 경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로 뭔가 정말 넓은 범위의 3D 정보를 조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뭔가 제약 조건들이 좀 많았죠. 이미지가 무조건 두 장이어야 되고, 이미지가 정렬이 돼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뭐 다른 뭐 문제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로 뭔가 확장을 하기가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개의 이미지로 확장을 해서 그 여러 개의 정보를 가지고 뭐 카메라 포즈랑 이 포인트들의 정보, 그러니까 각각의 그 3D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한번 리컨스트럭션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 SFM, Structure from Motion이라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이 태스크는 결국에는 이 똑같진 않죠. 아까 두 장의 이미지를 받았다면 여러 장의 하나의 이제 뭐 장면이나 하나의 오브젝트를 찍은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여러 개의 이미지들로부터 그 각각의 이미지가 찍힌 카메라 파라미터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카메라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일종의 뭐 스파르스 3D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물의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데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996년부터 연구에 되게 이적했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연구가 된 분야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당연히 방법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저 콜맵이라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콜맵을 기준으로 정말 많이들 아직도 이제 뭔가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출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카메라 파라미터를 뭔가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찾기가 어렵죠. 사실 불가능하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콜맵 포즈를 GT로 씁니다. 그냥 그 관행이 그 정도로 되게 정말 많이 쓰는 그런 추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좀 이후에 나오겠지만 뭔가 카메라 파라미터 없이 그냥 이미지들만으로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태스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니면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GT의 기준으로 삼는 게 콜맵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태스크이자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뭐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코레스폰던스 설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3D 비전 문제들이 매칭 혹은 코레스폰던스로 귀결이 된다고 했죠.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번째는 incremental reconstruction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브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모든 이미지들을 가지고 어느 이미지랑 어느 이미지가 매칭되는지를 첫 번째 단계에서 일단 그 페어들을 다 찾아놓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두 개로 시작을 해서 하나 계속 이제 추가를 시켜 나가면서 처음 이제 만들었던 그 좌표계에다가 뭔가 이미지들의 포즈를 거기에서 계속 구하고 포인트들을 계속 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크리멘탈하게 이제 3D 정보들을 여러 장의 이미지들로부터 리컨스트럭션 해나가는 태스크가 SFM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궁금하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코레스폰던스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태스크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미지들의 셋을 받아서 이 이미지들이 geometrically verified 이미지 페어, 즉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이해학적 그런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약들을 잘 만족하는 이미지 페어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면 이 페어는 어떻게 찾을 거냐? 당연히 이제 매칭을 기반으로 하겠죠. 어떤 피처와 어떤 피처가 매칭이 잘 되는가.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산물로 각 페어에 대한 피처 코레스폰던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피처를 기반으로 매칭을 한다고 했으니까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야겠죠.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전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 셋에 대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게 많이 사용이 이게 정말 딥러닝이 이제 아마 CNN에서 좀 다뤘을 것 같은데 CNN이랑 뭐 NLP 쪽에서 다뤘을 것 같은데 이게 딥러닝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피처를 정의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에 정말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쓰였던 피처가 저 Sh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를 통해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많이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에서 쓰이는 피처라는 의미랑 딥러닝에서 쓰이는 피처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약간 무슨 느낌으로 다르냐면 시프트나 뭐 컬맥 같은 뭐 고전 CV에서 사용하는 피처라는 것은 그러니까 딥러닝에서는 뭔가 피처라고 하면은 뭔가 피처 벡터를 의미하잖아. 근데 피처 벡터나 뭔가 피처 맵을 의미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피처라는 것은 뭔가 이미지에서 특징이 되는 점들 그러니까 정말 특징이라는 의미에서 피처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에 보통 이제 이런 피처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미지의 뭐 그레디언트 레벨에서 이렇게 뭐 계산을 한다고 해요. 정확히는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뭐 이미지에서 뭔가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 테두리나 뭐 엣지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정보가 있는 지점들을 주로 추출을 하는데 이렇게 이미지에서 뭔가 피처 벡터를 추출한다기보다도 그냥 뭐 피처 벡터를 추출하는 것도 맞는데 피처 벡터라는 의미로는 보통 디스크립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고전적인 3D 비전에서는 그다음에 피처라는 거는 그 디스크립터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처음 이제 저쪽 논문들을 읽을 때, 좀 옛날 논문들을 읽을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좀 정리를 해놨고, 저도 이거 기초 컴퓨터 비전 거기서 읽다가 피처라는 게 약간 의미가 약간 잘 전달이 안 돼서 저도 헷갈렸던 부분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좀 읽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 특징점들을 뽑았죠. 그리고 그 특징점들을 뽑았는데 그 특징점들에 대한 그 피처 디스크립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처 디스크립터들을 통해서 매칭을 진행한다. 매칭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그냥 그 피처 디스크립터, 그러니까 피처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한 이미지, 두 이미지의 그 페어에서 모든 그 페어를 가정하는데 가장 시밀러리티가 높은 하나의 픽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저런 potentially overlapping 이미지 페어 그러니까 사실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 간에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미지를 찍고 이쪽에서 이미지를 찍었을 때 이 두 뷰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매칭이 안 되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매칭이 되는 이미지 페어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에서 어떻게 이게 피처 간의 코레스폰던스가 마주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피처 코레스폰던스 맵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피처가 있을 때 저 피처들을 뭐 여기서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고요. 두 번째 이미지에서 여기 이러다 보면 이 피처랑 저 이미지에 있는 모든 피처랑 비교를 해서 저 피처 중에서 가장 코레스폰던스가 높은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저 두 이미지는 포텐셜리 오버래핑 이미지 피처 페어인 그다음에 이 둘 간의 피처 코레스폰던스 맵은 저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시각화를 했을 때는 뭐 저런 식으로 된다고 하고 되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시프트라는 피처가 되게 좋은 피처라서 저런 식으로 되게 매칭이 다른 이미지들 안에서 되게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 매칭을 하긴 했지만 이제 시프트 피처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외형, RGB 값이나 그런 스트럭처에만 기반한 매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매칭이라고 가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그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나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에서 그 매트릭스 간의 그 변화를 이제 모델링하는 그 펀더멘탈이나 뭐 에센셜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그걸 써가지고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 뷰에서의 그 지오메트릭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면은 그 친구들이 아 오케이 얘네는 이제 맞는 페어야 라고 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모든 이미지 페어들 간에 이런 코레스폰던스를 구축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밑에 뭐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코레스폰던스 설치 부분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과 매칭, 그다음에 지오메트릭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정말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이 있을 때 그 이미지들의 페어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베리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그걸 다음 단계로 넘어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 뒷부분이 더 재밌고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 그런 피치 코레스폰던스와 매칭 정보를 가지고 그런 페어들을 가지고 이제 넘겨줬다면 그것들을 받아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제 인크리멘털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을 하냐면 이미 이전 스텝에서 그러니까 이터레이티브한 그런 과정이니까 이전 스텝에서 어떤 리컨스트럭트된 3D 스트럭처 여기서는 뭐냐 특징 점들이 그냥 3D 공간에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3D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점들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로부터 예측된 카메라 포즈들이 이미 몇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있는 상태에서 이전 이터레이션의 이미지 페어와 각 이전 이터레이션의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 페어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3D 리컨스트럭션 해놓은 그 이미지 셋 안에 그러니까 카메라 포즈를 교환 그 하나의 여러 가지 이미지 셋들 중에서 여기에 이미지와 페어가 되어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새로운 코레스폰던스를 만들고 거기에 그 이미지에 대한 카메라 포즈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아까 봤었던 그 첫 번째 과정에서의 코레스폰던스 설치의 결과물인 verified 이미지 페어 중에서 3D 씬으로 최초 등록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3D 씬에다가 이미지를 예측하는 것을 이미지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과정을 예측을 하면은 이제 그 이미지를 등록됐다 그 3D 씬에 등록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레스폰던스 설치의 결과물이 verified 이미지 페어 중에서 최초로 등록할 이미지 페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해서 그렇군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스테레오 비전처럼 그냥 등록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verified 페어가 있으면은 각각의 특징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특징점들이 3D 공간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랑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그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등록을 시켜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기존에 존재하는 3D 스트럭처,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던 그 3D 포인트의, 그러니까 그 특징점의, 이미지의 특징점의 3D 포인트 위치를 어떤 그 3D 스트럭처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등록할 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미지들이랑 뭔가 페어가 맞는 이미지로 하나를 등록을 해서, 결국에는 뭐 PNP라는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특징전들의 그 매칭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등록을 하고 카메라 포즈를 예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서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이랑 번들 어드저스트먼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카메라 파라미터들 간에 이제 정렬을 좀 하고 이제 제대로 된 그런 3D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맞춰주는 과정이 저 인크리멘탈 리컨스트럭션입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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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풀백의 결과는 아니긴 한데요. VGT SFM이라고 하는 그런 딥러닝 기반의 SFM 모델인데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SFM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아시는 게 조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 셋을 넣으면은 그 이미지 셋으로부터 뭔가 저는 스팔스한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나고요. 저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특징점들을 3D 공간으로 투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투영이 아니죠. 백 프로젝션 시켰을 때 저렇게 3D 위치상이 저렇게 분포가 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노란색들은 저 이미지가 찍혀진 각각의 카메라 포징.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SFM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쭉 수행을 했을 때 저런 식으로 저 스팔스한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 즉 스팔스한 그 포인트 3D 스트럭처와 카메라 포즈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풀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M의 결과로 이미지들의 카메라 포즈, 스파르스 3D 클라우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것도 되게 유명한 SFM의 결과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저것들을 가지고 이미지들의 알체리 값과 그다음에 특징점들의 스파르스 3D 포인트 클라우드들과 그다음에 카메라 포즈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스트링 태스크들을 풀 수 있는데 첫 번째가 MVS, 멀티뷰 스테레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노벨 뷰 신테시스, 너프와 3D GS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너프와 가우시안 스플래팅들이 이라는 모델이 또 등장을 해서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태 스테레오 비전을 살펴봤고 거의 확장 버전까지는 아니긴 한데 엄밀히 말해서 스테레오 비전의 확장은 이제 MVS이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확장시킨 그 SMP이라는 구조를 살펴봤고 SMP을 사용해서 너프랑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하는 그래서 이 과정을 이 흐름을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너프를 들어가기 전에 MVS라는 테스트를 살펴봅시다. 멀티뷰 스테레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아까 봤었던 그 스테레오 비전을 멀티뷰 확장을 시킨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비전이라는 것이 카메라 포즈가 알려진 뷰에서의 덴스한 3D죠. 뎁스맵이라는 것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MVS라는 것은 카메라 포즈가 알려진 멀티뷰에서의 덴스한 3D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약간 SNM이랑 MVS랑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슷하긴 합니다. 이제 나온 아웃풋이 여기서 조금 더 SFM은 조금 스파르스한 그런 결과물들이 있고 결국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뭔가 3D 정보를 뭔가 담고는 있는데 뭔가 덴스한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 레벨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것을 SFM이라고 하고 이런 거 말고 이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뎁스맵을 다 추출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덴스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태스크는 MVS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MVS는 카메라 포즈가 알려진 멀티뷰에서의 덴스한 3D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요.
약간 스테레오 비전이나 MBS의 파이프라인을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레오 멀티미디어였으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의 역할을 SFM이 하는 스테레오 비전의 역할을 MBS가 하는 거. 앞으로 아까는 디스퍼티 맵이 나왔다면 지금은 댄스 3D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왔다. 약간 이거의 확장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MVS도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뭔가 그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실제로 최근까지도 뭔가 그렇게 크게 막 분쟁이 없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그렇게 획기적인 막 그런 게 있는 분야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논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더스터라는 논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그런 고전적인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미지들 간에 매칭이 돼야지 사실 그게 그거를 가지고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3D 정보를 리컨스트럭션 하거나 카메라 포즈를 구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 이 친구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 아주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서 이제 그러한 실제로 뭔가 코레스폰던스가 없는 경우에 만약에 어떤 이미지의 앞을 찍고 완전 뒤를 찍어서 그 이미지에 오버랩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이거를 멀티뷰 스테레오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강력한 모델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쪽 연구를 하시게 된다면 지금 당장 하시게 된다면 가장 뭔가 많이 접하게 될 논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저희 연구실에서도 되게 이것저것 많이 이걸로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드렸고 노벨 뷰 신테시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멀티뷰 스테레오는 기존 스테레오 비전의 확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뎁스웨이나 댄스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반면에 이 NBS, 노벨 뷰 신테시스라는 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뷰의 이미지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사실 그쵸? 뎁스맵이나 뭔가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거는 그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러니까 뎁스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표현했다면 여기에서 NVS는 더 나아가서 그 깊이 정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색깔 정보까지 더해서 실제로 이미지를 렌더링 해내는 것이 이 태스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MVS나 MVS 같은 태스크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 매력적인 태스크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몇 개 사진 찍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삥 두르거나 아니면 그거를 새롭게 이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3D 공간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AR이나 VR 같은 분야에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활용 분야가 다양한 이제 연구 분야라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내 NVS 같은 경우에도 SFM의 아웃풋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아마 거의 유의하게 알고 계실 러프와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결국에는 다 SFM의 아웃풋에 다 의존적인 친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로 약간 생각해보고 넘어갈 만한 점. 결국에는 각각은 NVS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죠. 3D 리프레젠테이션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제 뒤에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개가 구별되는 특징은 완전 다른 방법론이긴 한데 러프는 카메라 포즈만을 인풋으로 하고 그다음에 SFM의 출력 중에서 그다음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카메라 포즈 그다음에 그 SFM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스파르스 포인트 클라우드까지 모두 사용을 해서 인풋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노프와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가까워졌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되게 처음 볼 때는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요즘은 너무 뭐 3D가 많아져서 안 신기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이런 친구들인데 저런 식으로 이미 저 물체에 대해서 몇 장의 사진들을 찍었을 때 그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물체를 보지 않았던 새로운 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태스크를 노벨 뷰 신테시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널프라는 이름이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는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 뒤에 내용을 들으시면 왜 하필 뉴럴 레디언스 필드일까? 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면은 이 너프라는 모델의 이야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뭐 트랜스포머나 뭐 CNN이나 RNN이나 그런 모델 구조랑은 확실히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일종의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특정한 어떤 뭐 인풋을 받으면 아웃풋을 제너럴하게 내뱉는 그런 기존의 뭔가 딥러닝 태스크들이랑 좀 결이 다릅니다. 뭐 트레이닝하는 방식이나 이 모델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 기존의 딥러닝만 공부하셨다면 굉장히 특이한 방식일 수도 있어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 뉴럴 인프레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함수로 특정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뉴럴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뉴럴 네트워크로 뉴럴 네트워크를 그 함수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어떠한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 썼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결하고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런 태스크를 해결했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데이터를 저장하고 표현하는 저장소로서 사용하겠다. 접근부터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이미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이미지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담으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수 있이 2D상 특정 위치를 부스러워 X와 Y라는 저 두 개의 스칼라를 부스러웠어. 그리고 인풋이 나오는 값이 저 RGB 값을 배우는 요 지점에 뭔가 H로스를 주거나 에러로스를 주면 이 모델 자체가 이 이미지의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그 이미지의 RGB 값을 각각의 특정 위치에 대한 RGB 값을 내뱉는 하나의 함수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객체 하나마다 뷰를 이제 정말 좋은 부분. 실제로 그래서 너프라는 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하나의 너프 네트워크는 하나의 MLP인데 결국에 MLP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MLP가 하나의 데이터만 담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프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제너럴라이즈드 너프나 뭐 피드포드 4D 뭐 제너레이션 뭐 이런 연구들도 막 4D, 3D 제너레이션 뭐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는 하나의 데이터가 이 여기의 경우에서는 이 뉴럴 네트워크 하나만 가지고 이 이미지만 표현하는 뭔가 다른 데도 써서 그냥 하나의 픽셀 위치를 놓으면은 그 위치에 대한 이 이미지의 값들이 리컨스트럭션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뉴럴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3D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러프에서도 우리가 이미지에서 2D 특정 좌표상의 위치를 가지고 RGB 값을 예측했다면 3D 좌표에서 똑같은 걸 할 수 있잖아. 3D 공간상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작업을 수행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다가 3D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저장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거를 너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여기부터 또 약간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또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얘기인데 볼리메트릭 렌더링이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제 볼리메트릭 렌더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3D 데이터들로부터
결국에는 이 이미지 플레인이 어떻게 이 정보가 수행이 되는가. 사실 아까 전까지 했던 거랑 뭔가 느낌은 비슷한데요. 약간 그 세부적인 그 방향성이 좀 달랐다고 해야 돼요. 결국에는 저 3D 데이터까지는 뭔가 특정한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좀 이제 간주를 했다면 이제 이 데이터의 구성 모델을 바꿔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아까는 뭐 포인트 클라우드였다면 이 데이터의 정의 자체를 우리가 좀 설명드릴 텐데 레디언스 필드라는 정의로 바꿔. 그래서 레디언스 필드를 뉴럴 네트워크에다 저장한다. 라고 해서 이 너프라는 친구의 이름이 뉴럴 레디언스 필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레디언스 필드가 뭐냐라는 걸 좀 알아봐야겠죠. 레디언스 필드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또 계속 가져온 피놀 카메라 모델인데요. 피놀 카메라라는 것이 결국에는 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전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광원에서 발사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초점을 통해서 이미지 플레인을 이렇게 수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광원을 정의를 하지 말고 광원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뭐 물처럼 그냥 이 일체가 이 특정 점에서 빨간색 빛에 감추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해도 사실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어떤 빈 공간에 있는 적도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뭔가 레이 트레이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빛을 추적해서 빛이 반사가 되고 뭐 굴절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 피놀 카메라에 저 초점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다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가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3D 위치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특정한 세기와 특정한 뭐 투명도와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빛을 방출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가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데이터의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빛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각각의 인간들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로 이게 어떤 빛이 이 인간이 트랜스퍼런트한가 그러니까 이게 샤이는가 제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앞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벽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벽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빛은 여기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꽉 차 있는 부분. 그래서 더 서브레이트웨이 오피큐라고 한저 뭐지 얘기가 지금 어쨌든 저 값이 1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특정한 그 위치가 완벽하게 지금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고 이게 있어야 이제 불투명도나 불투명한 위치 예를 들어서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핸들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1이어야지 1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뒤에 있는 물체가 이걸 뚫지 못하고 들어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뭐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위치에서 이제 나오는 빛과 그 차있는 정도를 가지고 모델링을 새롭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 하나의 픽셀치에 해당하는 하나의 픽셀치에 해당하는 점 여기에 레이를 발사했을 때 각각의 위치들에서 다 빛을 발산하면 그 발산하는 종들의 정보들을 다 서메이션하거나 또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나오는 그 최종적인 RGB 값이 이게 이 이미지 플레이는 이 RGB 값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어떤 식으로 좀 정의를 하냐면 이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수학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특정 메일을 썼을 때 이 가까운 점부터 멀리 있는 점까지 약간 이 범위를 잡아놓고 이 안에서 이게 쭉 인테그랄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더한다고 생각해주면 하시거든요. 저 RGB 값을 계속 더해줍니다. 언제까지? 저 가득 차는 게 특정 스레스홀드 하가 될 때, 이상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약간 불투명한 물체, 여기 0.5인 물체가 하나, 여기 뭐 약간 불투명한 물체, 0.3짜리 하나, 이게 뭐 0.2짜리가 하나. 근데 우리가 1이 넘어가면은 그 불투명도의 합이 1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걸 더하는 걸 멈추기로 가지고 스레스홀드를 잡을 때 딱 여기까지만 그 암기비 값들을 더한 다음에 그걸 멈추고 이 값들의 그 값들의 합으로 여기에 있는 특정한 이미지의 위치에다가 그 RGB 값들을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굉장히 나이브한 설명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한 위치에서의 그 레이를 써가지고 레이를 썬 위치들의 값들을 다 가져와서 그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미지 플레인에다가 투영시키는 방법을 볼륨메트릭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볼륨메트릭 렌더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위치가 빛을 내뿜고 있다고 가정하는 레디언스 필드라는 것을 데이터로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넘어가고 결국에는 뭐 당연히 뭐 연속적일 텐데 뭐다 연속적으로 인테그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여러 몇 개의 샘플로 이제 정의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결국 너프는 요 부분을 저 레디언스 필드를 뉴럴 임플리시트 네트워크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내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게 약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3D 좌표상의 특정 위치를 가지고 그거를 네트워크 인풋으로 줬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RGB 값이 나온다는 것은 RGB 값에다가 여기다 뭔가 데시티 값이 나오겠죠. 그 부분이 얼마나 차이는지 안 차이는지 그 네 개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레이를 썼을 때 그 레이의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그 3D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원점과 그 방향을 가지고 그 레이 상에 있는 몇 개의 점들을 샘플할 수가 있는데 그 샘플한 점들을 가지고 다 그 MLP에다가 인퍼런스를 때리고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RGB 값들과 데시티 값을 이용해서 아까 말했던 그 볼륨메트릭 렌더링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특정 이미지 위치에 대한 RGB 값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 이미지로 조금 더 잘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레이에서 쏜 빛이 하나의 위치를 이렇게 X, Y, G를 추가적으로 카메라 디렉션도 당연히 뭐 반영해야 되니까 카메라 포즈도 반영해야 되니까 특정 위치랑 이 카메라 포즈 이 두 개 이런 정보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이 네트워크로부터 RGB 값을 뽑아낼 수 있다는 이 RGB 값들을 다 더해서 RGB 값을 저 스레스홀드가 되기 전까지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을 이 특정 이미지의 노란색 점에 위치하는 이 이미지 부분의 RGB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한다. 이 뉴럴 네트워크를.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저 뉴럴 네트워크는 하나의 저 레고 저 데이터셋에 대한 저 하나의 3D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만을 저장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정보를 어떤 레디언스 필드의 형태로 우리가 나타냈다고 리프레젠테이션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특정한 픽셀을 통해서 이렇게 이 레이에 있는 점들을 샘플링을 해서 그 좌표를 네트워크에다 넣어서 그 좌표에 해당하는 RGB 값을 뽑을 수 있어요. RGB 값들을 다시 이렇게 뒤로 모아서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점이 이 특정한 RGB 값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이 각도에서 이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부터 얻어낸 그 값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어낸 값들을 볼륨 렌더링을 한 값과 실제 GT 이미지의 픽셀 값을 비교해서 에러 로스나 뭐 L2 로스 같은 것들을 흘려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가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사실 뭐 이게 뭐 레디언스 필드 정확한 레디언스 필드로 학습이 된다는 문제는 없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가정한 모델의 가정일 뿐이고 모델과 데이터의 가정일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학습되도록 우리가 모델의 구조를 설계했다라는 것이 이 너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프라는 것의 네트워크는요 이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약간 이것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너프라는 이 구조에서 네트워크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는 게 아니고 각각의 3D 좌표의 위치를 인풋으로 받고요. 추가적으로 당연히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3D 포인트의 그 색깔이 달라질 테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로 디렉션도 받는 건데 어쨌든 특정한 3D 좌표의 값을 받아서 그 값의 RGB를 내뱉게 하는 그리고 그거를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하나의 픽셀 값으로 모아서 그거를 GT랑 비교해서 로스를 흘려주다 보면은 얘가
알아서 저 F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이 하나의 레고라는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되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너프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사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거의 너프의 90% 이상을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한번 너무 달려서 생각한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생각할 정리할 시간을 30초,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약간 물을 마시고 싶어서. 네네. 어, 네. 어떤 적이 발광한다고 하면 그거를 다시 네. 발광하는 거잖아. 네네. 근데 약간 저희가 보는 걸 생각하면 저희는 어떤 물체를 볼 때 그냥 그 물체의 크기 기준만 보지 그 덴시티를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안 돼. 덴시티나 트레시홀드를 넘을 때까지 색을 계속 더해준다. 그 색이 계속 밝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처럼 겉표면만 보지 안쪽까지 저희가 알지 못했어요. 또 그런 것처럼 러프에서 뭔가 계속 덴시티에 대해서 계속 색을 더해준다. 오히려 좀 밝게 보인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GT에 맞춰가는 과정. 일단 그 레디언스 필드라는 그 가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인간이 만들어낸 가정이긴 해. 사실 실제로 막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실제 그 3D 위치마다의 그런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뭔가 휴리스틱한 가정들이 들어간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뭔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결국에는 그 이미지의 특정 조의 그 RGB 값과 그걸 인테그레이션을 한 값에 그게 같아지도록 학습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음, 일단은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그냥 이것도 계속했던 얘기. 그래서 특정 위치를 그러니까 저 레이 상에서 포인트들을 샘플을 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것부터 샘플을 해야죠. 사실 이게 고전적인 그런 정의보다는 뒤부터 막 그렇게 정을 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앞부터 이제 가는 게뭐 양수로 가져가고 조금 더 면산량 사실 줄어들 거라 그런 식으로 이상을 많이 샘플링을 하고요. 그리고 넥스트는 그때 엑스프레스월드를 넘기 전까지 반복해서 이렇게 더해주는 식으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너무 전화들이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샘플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요. 네, 되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들, 그냥 부채가 다 비어있는 것들만 샘플하면은 크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테니까 결국에는 이미지의 서킷에 가까운 부분들을 좀 많이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전화를 했고 정말 간단한 학습을 시킨다. 정말 자세하게 여기다 넣지도 않았는데 결국에는 좀 초반에는 되게 폴스하게 그러니까 좀 팔스하게 좀 샘플링을 해. 그다음에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뭔가 데시티가 몇거나 특징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두 번째 페이지에서 또 파이널 그런 스트럭처를 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 킥스테이지, 퀄리파잉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놨을 때 형태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샘플링을 하는 그런 식의 네트워크로 로스로 조금 설계가 됩니다. 로스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저희 뭐 이런 식으로 RGB들이 인식들이 비슷한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인터그레이션을 해서 더 서메이션을 해서 저 특정한 것과 RGB 값들 이거에서 L2로
L2 버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모델 구조는 사실 되게 간단해서 할 게 없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좌표가 여기서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좌표가 역시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상하죠? 이 부분에 약간 뒤에도 다 내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모델 구조의 특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헬비교, 그냥 이거 유치원 이렇게. CCT는 그냥 좌표만 또 추가적으로 카메라 포즈는 CCT를 찍을 때 영향을 주죠. 카메라 포즈는 CCT를 찍을 때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색깔을 찍을 때만 사용합니다. 그렇죠. CCT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든 그거는 다 똑같이 동일해야 되니까 일부러 거기에 대한 연산에서 제외를 해 거기서 연산으로 나눴죠. 벡터를 가지고 이제 카메라 포즈를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하든 더해주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색깔을 예측하는. 그래서 이 색깔의 그러니까 카메라 포즈의 컨디션들을 역할을 예측하는 거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왜 60차원이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 하시면서 보셨을 포지셔널 코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포지셔널 코딩을 사용하는데 뭔가 약간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포지셔널 코딩이 나오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우리가 RNN에서 그 순서 정보를 뺐기 때문에 그 리커런트한 특성을 제외했기 때문에 약간 그 포지셔널 코딩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여기서는 왜 갑자기 이걸 썼을까? 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심하는 느낌인데 약간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약간 실제 논문에 실려 있는 그림이거든요. 실제 논문에 실려 있는 그림인데 단순한 좌표만으로는 하이 프리퀀시의 정보를 하는데 어렵다라고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가 뭔지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시죠. 이 뭔가 여기 뭉개진 그런 느낌의 경우가 해당되는 것을 그래서 포지션을 리커링을 이렇게 넣어줬을 때 훨씬 더 GTL을 세부적인 결과가 잘 묘사되는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렇느냐를 정말 간단하게 해결을 시켜야 돼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어떻게 해서 이 너프라는 모델을 효율적으로 쓸지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요즘은 너무나 3D 지역을 저보다 많이 연구하는 주제긴 하지만 어쨌든 프레임즈 도메인에 대한 베이스 지식이 있으면 뭐 이것저것 연구하시고 쓸게 많으실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프리퀀시라는 건 아시겠지만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 신호의 변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간이나 시간상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변하면 그 프리퀀시가 높은 거고요. 그게 세밀한 패턴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게 완만하게 변하거나 조금 덜 변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패턴을 가지고 있고 로우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내용은 약간 그 개념적인 내용인데 그냥 MST는 간단히 말해서 스펙트럼 바이어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스펙트럼 바이어스라는 것은 저주파 영역 그러니까 컬스한 그런 특징들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특징을 학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직관적으로 봐도 당연하죠. 보통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왜 이런 특성들 외에도 MLP의 액티베이션 펑션들 자체가 뭐 고주파 성분에 포함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제한적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렐루는 어쨌든 뭐 비선형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분이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고주파 영역의 그런 것들을 모델링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안 맞고 한 하이퍼블릭 컨텐츠랑 시그모이드 같은 거는 이제 값의 범위가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하이 프리퀀시의 그런 도메인의 그런 정보들을 표현하기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적폐 표현이라는 게 결국에 단일한 스칼라 값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이제 급격한 변화를 모델링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다양한 주파수로 명시적으로 변화를 해서 넣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쪽이 히트펀치고 이쪽이 로우 프리퍼시 그냥 뭐이 포지셔널 인코딩의 개념 자체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트랜스포머. 근데 이 프리퍼치에서는 이게 조그만 치가 그래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쪽의 벡터 어쨌든 그 벡터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연산이 돼서 다른 디멘션으로 바뀌면서 연산되는 거죠. 이쪽의 벡터들은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의 벡터들을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풋 자체의 그 임베딩이 좀 많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하이 프리퀀시의 정보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이 뒤쪽으로 갈수록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뭔가 인풋이 뭔가 이렇게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의 정보들을 많이 남게 될 거다. 이거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만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프가 다 잘하냐? 그건 아니구나. 너프도 못하는 게 당연히 많습니다. 좀 시간이 없네요. 가시안 스프레드는 13분 만에 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너프의 단점들, 일단 느리고요. 당연히 그 모든 MLP를 한 번에 쭉 이렇게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태워야 되니까 당연히 좀 느리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다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약점으로는 정말 많은 인풋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뭐 씬 스페시픽하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특정한 하나의 씬만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이건 피드포워드 뭔가 그런 3D 제너레이션이나 그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아예 조금 약간 다른 분야로 조금 발전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쪽은 아예 그 너프라는 것 자체 특성 때문에, 아니면 뭐 완전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뭔가 하이퍼 네트워크의 개념,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예측하는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훈련할 시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픽스드 오브젝트를 가정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극복이 됐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서 찍힌 뭐웹 스케일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학습이 안 된다. 왜냐하면 노이지한 코레스폰던스가 안 맞는, 코레스폰던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저게 다 다른 그거니까, 다른 GT를 가지니까 이게 약간 학습이 저런 웹 스케일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잘 안 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너프 인 더 와일드라고 하는 저런 테스트로 조금 통일이 돼서 저런 식으로 좀 많이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파라미터가 요구가 된다는 부분도 한계인데요. 이것도 되게 SFM을 결국에 덜어내려는 시도였죠.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우시안 스플래팅인데 이거를 10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10분 안에, 사실 근데 이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자체가 뭔가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니어서 사실 딥러닝도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잘 돼 있어서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논문 같은 것들이, 설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거는 뭔가 너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도 그냥 뭔가 독자적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종류의, 완전 다른 종류의 레프레젠테이션이고요. 이건 오히려 조금 더 익스플리시트한 레프레젠테이션에 가까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포인트 클라우드의 확장된 버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 저게 왼쪽 저 가우시안, 저게 오른쪽에 저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실제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 그다음에 왼쪽이 여기다 추가적인 그 레스토라이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렌더링을 한 기법인데, 오른쪽만 보이면 그냥 뭐 포인트 클라우드 같죠. 포인트 클라우드에 부피가 생긴 그런 친구들 같은데, 실제로 정의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의도 그렇고. 그래서 가오시안이라고 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규 분포죠. 그냥 그거를 2D 가오시안, 우리가 원래는 1D의 가오시안을 알고 있는, 그냥 그거를 3D로 확장해서 그 가오시안들을 흩뿌려놨다. 3D 공간에. 그래서 스플래팅.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되는 특정한 이런 원, 뭐야? 뭐 그냥 빙판된 저런 모양들을 3D 공간에다가 톡풀을 놔서 저걸로 3D 쉐이프를 리프레젠테이션 했다라고 해서 가우시안 스플래팅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 각각의 그 중심의 위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얘는 가우시안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돼요. 그래서 특정한 위치에 대해서 이 물체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하나의 가우시안이 어, 가우시안의 중심이 먼저 당연히 정의가 됐죠. 중심과 거기에 대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정의를 합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정의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뭐 특정한 확률 분포겠죠.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일 텐데
이거를 약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비주얼레이제이션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확률이 0.9 이상인 친구들, 이 기준으로 짜면 저는 온통, 저는 뭐 강낭콩이나 원형 같은 모양이 나올 거잖아. 그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건데, 결국에 각각의 그런 가우시안들이 저런 형태로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뭐 투명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우시안의 중심, 공분산 행렬이라는 것이 있는데, 코베니스 매트릭스가 가우시안의 크기랑 방향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약간 포인트 클라우드랑 이제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저 특정 뷰에서 이 가오시안이 어떤 색깔로 보이는지를 여러 식으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합니다. 저 스프링클 하모닉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 뒤에 좀 궁금한 분들은 약간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어떤 저 색깔을 하나의 구면 함수 위에서 구면 좌표계 위에서 정의된 하나의 함수로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그 뷰에서 이게 어떤 색깔이 뭐를 저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프랑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3D 그래픽스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이 그래픽스를 들으신 분은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너프라는 것이 볼륨 렌더링을 수행을 했다. 이 볼륨 렌더링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위치에 샘플링을 한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 대한 그 평가를 진행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밸루에이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애초에 우리는 그 과정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한 저런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직접 학습을 시켜요. 그냥 우리가 MLP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냥 파라미터들을 러너블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옵티마이제이션의 그것만 가져왔을 뿐이지 딥러닝은 아니죠. 그냥 애초에 그 네트워크를 쓰는 부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고 레스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고전적인 뭔가 메쉬나 프리미티브 베이스드 렌더링 방식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3D 쉐이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메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뭔가 3D 공간으로 투영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걸 시켰을 때 우리가 이미지를 픽셀 레벨에서 정렬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픽셀 레벨로 바꿔주는 역할을 레스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가우시안에 대해서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우시안은 결국에 3D 쉐이프니까 그 쉐이프를 여기에 레스토라이제이션을 해서 똑같이 고전적인 3D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하는 레스토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과 유사하게 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니까 디프렌셔블하게 그냥 미분 가능하게 이걸 약간 변형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요 이미지랑 그다음에 요 이미지를 그럼 보시면 약간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방향까지 하는 건 저도 약간 욕심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비슷합니다. GT 이미지를 우리가 저 가우시안들을 통해서 이제 볼륨 렌더링 대신에 레스토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지를 렌더링을 하고 그 이미지와 GT 이미지 간의 이제 로스를 통해서 아까는 네트워크를 학습시켰다면 여기서 파라미터들의 값을 옵티마이제이션 시켜서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여기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들을 SFM에서 아까 스파르스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온다고 했죠. 그거를 가지고 그 정 위치만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아까 공분산이나 색깔 같은 것들은 그냥 랜덤한 특정한 그 기법으로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요. 단 스파르타니까 당연히 이 모든 씬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덴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정들을 늘리는 것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줄이거나 늘리거나 아니면 뭐 불필요한 점들을 그 가오시안들을 없애거나 하는 프로닝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휴리스틱하게 정했습니다. 이 조절들은요 그냥 투명도가 임계값보다 낮으면 가오시안을 제거하고요 약간 그 가오시안으로 들어오는 그레디언트가 특정 값 이상으로 큰데
그게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 더 합해야 됐는데 이거 너무 커서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두 개로 쪼개버리자. 이런 식으로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작은 가우시안 그레디언트가 크다 하면은 그냥 그걸 두 개로 흡제합니다. 되게 휘릿하죠. 그래서 사실 되게 이게 이걸로 약간 연구자들이 되게 많이 그냥 공격이라고 할까 되게 연구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해서 여러분들도 약간 딥러닝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 분야 연구자들이 되게 휘릿한 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쳐보려고 좀 많이 시도를 하는데 그것도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고 어쨌든 뭐 저런 식의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서 어, 점들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알고리즘들이 뭐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약간 너프의 그런 것들과 약점들과 유사한 부분이 돼요. 일단은 아까도 이제 그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과 익스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의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메모리 사용량이 훨씬 큽니다. 애초에 그 데이터 자체가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메모리 사용해야 되는 메모리 자체도 되게 커서 정확히 어쨌든 되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포기하면서 이 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LP에서 이밸루에이션 같은 과정을 제거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렌더링이 돼요. 이건 거의 리얼타임으로 렌더링이 웬만해서는 가능하고 30프레임 이상의 그런 것들은 거뜬하게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렌더링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SFM의 유전성 이 친구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전성을 덜어내기 위한 연구들이 많고요. 등록문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아이프 사람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논문이고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논문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그 외에도 약간 이제 요즘 3D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가고 있냐 이제 이것도 약간 소개해드릴 겸 가져온 건데 결국에는 이제 3D를 조금 더 넘어서서 3D에다가 템포럴 축을 더해서 시간적으로 이 가우시안 3D 정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모델링하는 4D의 영역으로 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다이나믹 너프, 뭐 다이나믹 가우시안 서블레팅 이런 식으로 앞에 다이나믹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최근에 핫한 분야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사람들 이상한 춤추게 만들고 그런 친구들을 결국에는 4D 가우시안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3D 비전이 재밌는 분야들을 많이 연구할 수 있는 분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 끝났네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